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지난주는 백신 소식 때문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들에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백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도 분명히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와 현실에 대한 자각 사이에서 금융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우선 주 초반에는 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백신의 효능이 기존의 예상보다 굉장히 좀 뛰어난 것으로 발표가 되고, 또 같은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이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이 시장은 마치 당장 성장이 가시화된 듯한 급격한 변화를 연출을 했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었던 국가, 유로존 증시 위주로 좀 급등을 했었고요. 또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나 금융, 레저를 중심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희소성 있는 성장주로 주목을 받았던 섹터들, 빅테크라거나 언택트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 중장기 국채금리도 이 성장 기대를 반영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또 달러화도 강세를 연출하면서 그 사이에 있던 금 가격은 폭락하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금융시장은 기대에서 현실로 시선을 조금씩 옮기면서 급격했던 가격 흐름을 일부 되돌리면서 마감했었습니다. 이 백신의 효능이 예상보다 긍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실제 상용화까지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백신에 대한 기대 자체만으로는 현재의 코로나 확산을 충분히 방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좌측 차트 보시면 최근 미국의 코로나 확산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일부 주들에서는 이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고민을 하는 주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세가 극심했던 일부 국가들이 경제 재봉쇄를 단행을 하면서 다행스럽게 이 신규 확진자 수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는데요. 하지만 오른쪽 보시면 그 반대급부로 경제 지표들은 다시 둔화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코로나를 유의미하게 진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당장 치러야 할 경제적인 대가는 여전히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강화 조치, 다른 말로 실물 경제의 유동성 순환을 인위적으로 제한을 하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는 소득을 메우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부 부채를 추가로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정부가 투자 정책, 유효 수요 확대 정책에 쓰려고 했던 자금을 지금의 소득 보전 정책으로 재배분을 하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EU 경제 회복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이 통합 재정 형태의 대응을 이례적으로 결정을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국가별로 소득 보전 자금이 더 필요해질수록 국가 간 재정을 둘러싼 갈등도 조금씩 더 심화가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 미국도 마냥 정책 합의 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난 하반기 내내 이 정책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대선을 치르긴 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다음번 정권이 쉽게 세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 대선 결과를 둘러싼 자본뿐만 아니라 1월 5일에 예정이 된 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좌우하게 될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 결선 투표도 부양책 협상을 제약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일정입니다. 사실 한국처럼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백신이 실제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 코로나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거리두기 강화일 텐데요. 근데 이 조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득 보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추가 소득 보전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면은 경제 재봉쇄 정책을 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차트들 보시면은 올해 미국 가게들은 정부로부터 보전받은 소득을 버퍼로 삼아서 소비를 좀 해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보전받아서 저축해놨던 금액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버퍼가 계속 얇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서로 추구하는 해법은 계속 갈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화당 같은 경우는 소득 보전 정책에 돈을 더 쓰기보다는 그냥 경제 활동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서 백신을 기다리자라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이 소득 보전 정책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이 거리두기 조치를 한시적으로 더 강화를 해서 코로나를 좀 한번 최대한 제어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에 대응하려는 방식 자체도 이 부양책의 형태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정부 공백기, 정책 공백기는 이 코로나 대응 측면에서도 또 경제 리스크 대응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촉발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당장 녹록치 않은 현실 사이에서 높아질 수 있는 시장 변동성에 여전히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국면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2020년이 좀 가고 있고요. 또 백신이 기다리는 2021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백신 임상 결과 소식에 환호했던 금융시장 반응을 보면은, 마치 백신이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요. 게다가 소위 10년에 한 번 온다라는 경제 위기를 이번에 겪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이클을 타고 또 안정된 국면으로 경기 확장기 초기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꽤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는 과거에 우리가 겪어왔었던 일반적인 경제 위기들과는 좀 다른 특징들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부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는 이 부채 사이클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던 특정 주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해당 주체는 디레버리징 압력, 이 부채를 조정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되고요. 정부는 그 주체가 부채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충격을 메우는 역할을 주로 좀 맡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부채가 줄어들게 되면은 자칫 경기 침체가 좀 깊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디레버리징한 주체를 대신해서 정부 부채를 늘리고요. 그리고 재정 확장 정책을 펴면서 그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이 주체들의 부채가 어느 정도 가벼워지게 되면은 경제는 다시 편안한 확장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 위기에는 사실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체들의 부채가 다 함께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번 위기에 확대됐던 정부 부채는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위기들처럼 특정 주체의 디레버리징 과정을 지원했던 성격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사라진 소득을 메우는 성격이었고요. 또 중앙은행은 그런 정부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뒤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닌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 위기였기 때문에 정책을 둘러서 논란의 여지도 별로 좀 없었던 한 해였죠. 근데 일단은 최대한 살아남는 게 목표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모든 빈 곳을 다 메꾸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민간 주체들은 부채를 함께 늘리면서 당장의 상황에 대응을 해왔었고요. 또 재무 상태는 그 과정에서 계속 악화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재무 상태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주체는 아마 기업들일 겁니다. 일단 연준은 금리를 최대한 내리고 또 회사채 시장에 또 개입을 해서 이 백스탑 역할을 하면서 이 회사채 스프레드를 과거 수준으로까지 좁혔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동원해서 기업들이 대출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싸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즉 이번 위기에서는 정부 부채만 급등했던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의 부채도 함께 급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가 모든 주체들에게 같은 타격을 미쳤던 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받은 기업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타격을 받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절대 부채 레벨은 급증했던 반면에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떨어졌을 겁니다. 소위 이 한계 기업 아니면 좀비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채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한 정부와 연준의 정책적인 대응은 이 새로운 사이클로의 진입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사이클을 부채로 연장을 시켜 놓은 것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경제 활동이 좀 더 재개가 되고 또 백신에 대한 기대, 또 재고의 리스타킹 사이클, 그리고 기저효과들로 인해서 올해보다 양호한 경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누적이 된 부채가 있다라는 점도 계속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코로나 국면 동안 살려놓은 한계 기업들의 디레버리징을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이 좀 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린 것도 정부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를 결정하는 것도 정부가 될 텐데요. 근데 여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 해법이 지금 갈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점차 정부의 지원을 줄여가면서 단기적으로 경제 충격, 수요 충격이 좀 나타나더라도 한계 기업들의 파산을 용인을 하는 방식을 추구를 하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취약계층들이 가장 큰 타격을 다시 입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가 직접 유효 수요를 강하게 창출을 해서 이 경제를 먼저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이 한계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천천히 정리가 되게끔 유도하는 방식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렇게 한계 기업들을 둘러싼 미국의 정치적인 해법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는 백신에 대한 기대와 당장 눈앞에 닥친 코로나 사이에서 이 센티멘트 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계속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부양책에 대한 논의도 지속이 되긴 할 텐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빠른 합의점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은 계속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면에 당장 미국의 정부 공백기, 이 정책 공백기가 경계가 될 경우에는 자칫 시장 변동성이 촉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한 대응 측면에서 시장에 계속 좀 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될 미국 소매 판매 결과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